그럼 오늘은 제3장 갈등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제목을 보면 불평등 재생산이라고 나와있죠. 불평등 재생산. 하지만 이 제3장의 제목은 불평등 재생산보다는 갈등 이론하는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갈등이 뭐죠? conflict theory. 보통 갈등 이론, conflict theory, 혹은 reproduction theory, 재생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교재 43쪽 보면 그 갈등 이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주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여백에다가 좀 메모를 하면 여기 있죠. 갈등 이론은 크게 네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갈등 이론.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다 이제 재생산 이론인데, 첫 번째가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입니다.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 유명한 사람이 이제 루이 알티세르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배울 경제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마르크스적 재생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적 재생산 이론, 경제적 재생산 이론 같은 말입니다. 다시 첫 번째는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 두 번째는 뭐다? 경제적 재생산 이론. 세 번째는 문화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문화적 재생산 이론. 문화적 재생산 이론. 이 교재에서는 8장에 교육과정 서약 파트에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항 이론입니다. 저항 이론. 저항 이론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보통 교육사회에서의 네 가지 갈등 이론은 첫 번째가 뭐다?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 여기 있죠.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 두 번째, 경제적 재생산 이론 혹은 마르크스적인 재생산 이론. 세 번째는 문화적 재생산 이론. 8장이 있다고 했죠. 네 번째가 저항 이론.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3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검토할 건데요. 첫 번째,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 살펴본 다음, 경제적 재생산 이론 혹은 마르크스적 재생산 이론을 검토하고요. 이 두 이론, 특히 2번 경제적 재생산 이론 혹은 마르크스적 재생산 이론의 평가를 알아본 다음에 이러한 경제적 재생산 이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정한 새로운 마르크스 재생산 이론. 책에서는 이걸 사회 영역,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영역,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번째 이 이론, 수정 갈등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 학교가 뭡니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다른 말로는 학교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한다? 재생산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보통 국가는 보십시오. 억압적인 힘, repressive power. 억압적인 힘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죠. 예를 들면 억압적인 국가기구, 힘의 기구를 보면 법원, 경찰, 군대죠. 이러한 법원이나 경찰이나 군대 다 안 가고 싶은 곳이지 않습니까?
안 가고 싶죠. 이런 억압적인 apparatus, state apparatus, 국가기구를 통해서 뭡니까? 지배계급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거죠. 이건 R은 repressive state apparatus입니다. 주로 이걸 뭐라 부릅니까? 공권력이라고 하죠. 공권력. 보통 국가는 한편으로는 이런 억압적 힘에 의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알티세즈가 봤을 때 국가, 특히 지배계급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억압적 힘만으로는 국가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바로 국민들, 시민들의 자발적 복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속된 말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지배계급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알아서 뭡니까? 복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이 학교는 뭡니까? 바로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의 자녀들이죠. 바로 지배계급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뭐를 부르냐? ISA라고 합니다. ISL. Ideological State Apparatus.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 하는 거죠.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아티스트를 봤을 때는 뭡니까? 국가는 바로 뭡니까? 이 교육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자발적 복종을 유발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학교의 기능을 볼까요? 학교는 바로 계급을 재생산하는데요. 지배 집단의 신념과 가치를 마치 보편적인 신념과 가치로 내면화시켜가지고 바로 지배 종속의 관계를 영속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지배 집단의 신념과 가치를 보편적인 신념과 가치로 둔갑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알티세르는 이 사람은 마르크스 구조주의인 마르크스도 영향을 받는데요. 두 가지 재미있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뭐냐? 그 유명한 호명, 헤어. 다른 말로는 인터펠레이션이라고 하죠. 호명. 호명하는 거, 부르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다?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 영어는 히지머니. 보통 헤게모니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알티세르가 강조합니다. 도입부부터 좀 어렵긴 어렵죠. 자, 호명은 뭐냐면 재밌는 개념인데요. 알티세르가 봤을 때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나서, 태어난 이후 평생 어느 한 순간도 바로 이 이데올로기의 호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이데올로기로부터 호명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중요하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난 특별한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도 뭡니까? 특정한 이데올로기로부터 호명을 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 호명은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동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동성. 타자가 저를 부르죠. 이때 저는 여지없이 그 부름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안 듣고 싶어도 불림을 당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이 호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충격적인 건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자, 그 다음 또 이 사람이 강조하는 개념은 뭐냐? 이 헤게모니입니다. 이 헤게모니는 뭐냐면 바로 이익을 말하는데요. 지배 집단의 신념, 가치를 뭡니까? 바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것, 바로 지배계급의 지적인 intellectual, 지적인 moral, 도덕적인 정당성. 생각해봐도 도덕적으로 봐도 그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보편적인 신념과 가치입니다.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헤게모니다. 예를 들면 근대 국가들이 뭡니까? 출현할 때 계몽주의라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나옵니다. 계몽주의라는 헤게모니. 바로 뭡니까? 근대 국가를 세울 때 시민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오죠. 자유, 평등,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가치, 근대적 가치죠. 이 가치는 너무나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주장을 누가 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지배계급들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자유, 평등, 박애,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내세웠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이 이러한 가치를 내세우면서 뭡니까? 바로 근대 국가의 틀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알티세르가 봤을 때 그 가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가치라는 고위의식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지배 집단의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헤게모니는 바로 뭡니까? 피지배 계급이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뭡니까? 재생산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46쪽에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IS는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개념이냐고 물을 수 있겠네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알티세르는 크게 ISA를 의사소통제도, 문화제도, 그리고 종교가족, 학교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느냐. 예를 들면 어떠한 신문을 보느냐. 의사소통 제도 봅니다. 의사소통 제도는 바로 신문, 라디오, TV, 유튜브 뭐 어떤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의사소통의 제도가 우리의 의식이 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신문을 보는가, 내가 어떤 라디오를 듣는가, 내가 어떠한 TV를 보는가에 따라서 뭡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노출되어 있는 매체로부터 뭡니까?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술이나 문학 같은 문화제도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예술을 좋아하는가, 누구의 예술을 좋아하는가, 누구의 문학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도 뭡니까? 우리의 의식은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여러분들이 기독교냐, 불교냐, 모태종교냐에 따라서 뭡니까?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뭡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뭡니까? 불교 신자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가족도 알테스르가 봤을 때 하나의 뭡니까?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입니다. 바로 뭐? 바로 이런 ISA인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오늘 갈등이론은 뭡니까? 주로 학교와 사회관계니까요. 학교가 바로 뭡니까?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지배계급의 신념과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실제 이것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외웠어요. 국민교육헌장. 뭐냐? 우리는 민족, 예를 들면 초등학교 배우는 건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등의 장문의 글을 외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었는데 바로 뭡니까? 초등학생들에게 국가에 복종하는 충성하는 시민을 뭡니까?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게 했던 것이죠. 그건 바로 알티세르가 봤을 때는 바로 뭡니까? 군부 세력의 신념과 가치를 바로 뭡니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편화시키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허위의식이고요. 바로 이 국민교육 헌장은 헤게모니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바로 뭡니까? 호명을 하는 국가의 기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이 알티세르가 이야기한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입니다. 불행히도 이 교재는 46쪽 한바닥으로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을 끝내버립니다. 저도 그냥 이 정도로 설명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48쪽 마르크스적 혹은 경제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자, 유명한 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볼스 앤 진티스라는 사람인데요. 볼스 앤 진티스 혹은 볼스 앤 긴티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학교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이유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학교가 교육개혁이 되지 않는다. 이건 학교의 잘못이 아니다. 학교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경제 구조 때문에 학교가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유물론자거든요. 마르크스가 유물론입니다. 자, 칼 마르크스 유물론 했을 때 보통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죠. 사적 유물론. 이 사적이라는 건 뭡니까? 히스토리칼을 말합니다. 히스토리칼. 유물론은 뭡니까? 유물, 머티리얼. 그러니까 히스토리칼, 머티리얼리즘이죠. 자, 사적 유물론은 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오직 유물질물, 물질이 인간의 뭡니까? 역사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의식과 물질이 있으면 보통은 우리가 의식이 물질을 지배한다고 보잖아요. 유물론은 아닙니다. 오직 유자의 물질물입니다. 인류의 지성사는 인류의 의식은 뭡니까? 바로 물질. 물질의 존재 방식이 의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되는 거죠. 정반대가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의 관념론은 뭡니까?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동물처럼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마르크스는 데카르트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바로 뭡니까? 존재 방식대로 사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존재 구속성이라고 합니다. 존재가 사유에 앞선다는 거죠. 학교는 뭐냐? 바로 이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국가 기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문제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 구조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자, 마르크스의 유물론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관계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뭡니까? 경제적 하부 구조는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유물론이라 했잖아요. 생산 방식이 사회의 시스템, 제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하는가가 어떻게 제도를 만든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어떻게 경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사람들의 뭡니까? 이 의식과 문화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체제는 결국 뭡니까? 경제적 하부 구조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는 특정한 국가의 경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학교의 탄생, 발전 과정을 보면요. 서구에서 뭡니까? 이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 필요한 노동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교육기관이 필요했어요. 확실한 건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 요소 맥락이 학교 탄생에 굉장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학교 체제는 경제적 하부 구조를 요구한다. 그래서 학교의 기능을 보면요. 바로 저는 이 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학교는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을 양성하는 거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학교 교육도 경제의 위기가 오면 뭡니까? 여지없이 학교 교육의 비판을 받죠. 이 말은 뭡니까? 학교 교육은 인적 자본의 양성과 직결되어 있고요. 다른 말로는 학교 밖에 있는 경제체제와 학교의 기능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학교 교육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가 바로 학교의 기능을 또 변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볼스 앤 집스가 봤을 때요. 혹은 경제적 생산 이론 관점에 봤을 때 학교는 바로 이러한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볼센 히트스는 지난주에 배웠던 뭡니까? 기능이론의 기회균등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합니다. 뭐냐? 정말 학교가 학생들에게 적절하고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했을 때 이들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이론이 믿었던 뭡니까? 선발기능, 적재적소의 선발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분시키는 것,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이러한 그걸 뭡니까?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로 부르죠. 그런데 볼센 히트스가 봤을 때 정말 능력에 따라 선발되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게 맞으며 정말 그 역할에 따라 차등대 보상이 주어지는가 했을 때 이런 능력적 이데올로기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봤을 때 현존 자본주의 사회를 대변하는 그러한 불평등한 뭡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불평등한 계급관계를 뭡니까? 능력의 차이라는 걸로 뭡니까? 둔갑시켜서 정당화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뭡니까? 불평등한 계급관계를 뭡니까? 능력의 차이로 전환해서 연금술을 부리는 거죠. 사실은 계급 불평등에서 교육 불평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시험이라는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뭡니까? 그 불평등한 것을 정당화시킨다. 근데 이들은 뭡니까? 통계를 통해서 그러한 이런 가설을 증명해냅니다. 자, 보다 실제 그 미국 사회에 각 시민들의 경제적 보상의 분배를 보니까 능력보다는 실제 그 아이의 그 가정의 사회 계급이 사실은 경제적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학교가 뭐라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기준에 있는 뭡니까? 사회 계급의 불평등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는 뭡니까? 결국 자본주의의 대행기구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학교육을 어떻게 비판하냐? 바로 경제적 혹은 마르크스적 재생산 이론을 봤을 때 학교는 수능적인 노동자를 양성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위계적 분업 구조의 노동자를 양성하는 걸 봅니다. 재밌는 거 보면 학교의 노동자를 양성하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바로 학생들을 이런 불평등한 위치에 슬롯, 배당시키는, 배치시키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나 부르냐면 대응 원리라고 부릅니다. 보통 마르크스 재생산 이론,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보통은 다른 말로 대응 원리라고 부릅니다. 교재 53쪽 중간에 약간 아래에서 보면 correspondence principle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correspondence principle. correspondence principle,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응 원리인데요. 이 대응 원리가 바로 뭐냐면 마르크스적 재생산 이론, 경제적 재생산 이론과 유사 개념입니다. 자,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생산 현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뭡니까? 이렇게 딱딱 대응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사회 구조가 삼각형으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치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 안에서도 석사, 박사가 있겠죠. 그럼 산업현장, 대칭의 산업현장에 보면 예를 들면 뭐 1차 산업, 2차 산업, 혹은 여기는 연봉이 갈수록 되게 높은 좋은 직업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게 사회 구조의 체제잖아요. 학교도 급에 맞게 대응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는 뭡니까?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수능적인 사회적 지내고 규칙을 짓고 질서를 잘 지키고 뭐 이런 이야기 강조해요. 그런데 학교의 급이 높아질수록 대학으로 와보면 고등교육으로 하면 뭡니까? 창의성, 주도성, 리더십 등의 뭡니까? 그 상부 사회 계층에서 위에 위치한 사람들의 규범과 가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낮은 학교에서는 급이 낮은 산업사회에 맞는 가치를 가르치고 또 올라갈수록 뭡니까? 그 높은 가치에 맞게끔 교육과 사회제도가 뭡니까? 다 1대1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근데 뭡니까? 그게 티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암묵적인, 여기 나오죠. 암묵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좀 새로울 수 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영어로는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립 잭슨이 만든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학교의 교육과정은 잠재적이 아니라 표면적 교육과정이죠. 근데 이 히든 커리큘럼은 뭐냐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해요. 이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그랬잖아요. 1학년 때 교대 1학년 입학했는데 그냥 교대 공부는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교대 교수님들도 꽝이야. 교육과정도 썩었어. 그러니까 1, 2, 3학년 이렇게 좀 쉬다가 놀다가 4학년 때 임용고시 한 방이야.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문화, 그게 전형적인 뭡니까? 히든 커리큘럼. 교대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나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런 교육과정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학년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학점노예, 학내라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뭡니까? 학생들이 암암리에 만들어진 히든 커리큘럼이죠. 근데 이 볼센 진지스가 봤을 때 학교는 대놓고 이러한 대형 원리로 따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은근히 학교에서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보면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은 대형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계급적 배경에 따라서 바로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차별적인 사회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있는 집, 경제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있는 집 애들을 더 잘 대해주고 학교 교육은 결국 뭡니까? 그 있는 애들을 위한 국가 기구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르크스적 재생산 이론. 자, 그러면 이 이론에 대한 평가를 볼까요? 자, 그러면 벌써 평가입니까? 갈등 이론 다 배운 겁니까? 네, 다 배운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심화되긴 했죠. 자, 근데 뭐 어차피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배운 경제적 재생산 이론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56쪽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이 이론을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김기석 교수의 평을 보면요. 서울대 교육사회 교수님 팀하셨습니다. 이분이 봤을 때는 볼센 치트스의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이러한 불평등 교육 현상에 대한 기술, 디스크립션을 말합니다. 디스크립션, 어널리시스, 기술과 분석, 그리고 이런 통계적 추정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뭡니까?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사회구조와 관련시켰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사회구조와 관련시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연대면 수업을 한번 물어볼 건데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사회구조와 관련시켰다. 이게 뭘까요? 바로 그렇지. 자본주의 생산체제. 바로 이 자본주의 경제 방식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과 뭡니까? 문제 현상을 연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시적 분석이 아니라 미시와 뭡니까? 이와 같은 거시적인 사회 구조와 연결시켜 설명했다는 점에서 뭡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회 구조와 미시적인 학교 현상을 뭡니까? 연결해서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생산 이론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위츠나 지루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루도 이제 비판학자인데요. 교사는 지성이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헨리 지루. 자, 아론 위츠나 지루가 봤을 때는요.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바로 아까 말한 correspondence principle 혹은 correspondence theory 대응 원리를 통해서 계급과 권력이 어떻게 학교의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애들의 상호작용이나 교사 학생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런 대응 원리를 통해 계급과 권력이 학교에서의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줬다. 바로 뭡니까? class and power 이게 뭡니까? 이것이 curriculum and instruction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혀줬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딱이야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종각 교수, 강원대 교수님이 지금 퇴임하셨죠. 이분은 기능이론의 관점에서 뭡니까? 한번 그 갈등이론, 특히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비판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능주의가 강조했던 능력주의에 기반한 사회이동, 그다음에 사회적 결속력 강화,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능력과 재능의 선발 등 학교교육이 상당히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교육은 뭡니까? 이런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이런 학교교육의 순기능을 뭡니까? 공원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건 이종욱 교수 말이기도 하고 크리스토퍼 허언이 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학교교육을 공헌을 너무 무시했다. 두 번째, 마이클 애플. 이 사람도 몇 년 전에 우리 학교 와서 강의도 했었죠. 마이클 애플. 애플 비판은 뭐냐면, 자, 이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존의 질서 논리를 지지한다. 나는 이거 아무리 봐도 네 번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애플은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 왜 기존의 질서를 지지할까요? 자, 볼까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질서를 지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기존의 질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그게 누구든 간에 지배 집단의 혹은 그 바깥에 있는 생산 방식이 자본주의 기술로 생산 방식이 학교 교육을 결정한다는 유물론을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현재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하냐? 그냥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뭐냐? 공산주의 하자. 물론 이 볼신티비스가 공산주의를 하자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찌됐든 자본주의가 이런 모순을 갖고 있는 한 결국 뭡니까? 학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학교는 어쩔 수 없다는 거는 뭡니까? 다시 그 논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치면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전복되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은 뭡니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혹은 다른 말은 뭡니까? 그 위가 누구든 간에 그 논리를 다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기능이론은 되게 순진하게 긍정적으로 뭡니까? 그 아주 긍정적으로 사회와 교육의 관계를 봤다라면 갈등이라도 뭡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사회와 학교의 관계를 본 거죠. 하지만 둘의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둘 다 뭡니까? 되게 보수적인 이론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학교는 뭡니까? 결국은 바깥에 있는 이런 사회 제도나 문화로부터 자율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논리를 지지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 사회 영역 사회적 행동 이론입니다. 와, 이 내용은 진짜 어려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면대면 수업을 했으면 발표를 한 친구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회 영역 사회적 행동 이론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의 유물론에 기반한 경제적 재생산 이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수정 뭡니까? 경제적 재생산 이론입니다. 바로 경제결정론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건데요. 카노에와 레빈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학교는 구조적으로 경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은 경제결정론을 벗어난 거죠. 학교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도 자유롭지 않다. 실제 근대학교 탄생을 보면 산업혁명 당이 계몽사상 근대 국가가 있는 그 사회계약설 있죠. 그와 같은 정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의 논리가 있고 정치는 정치의 논리가 있죠. 그 두 영역이 학교를 다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논리가 갖고 있는 정치와 경제 영역이 합쳐지니까 학교는 뭡니까? 근본적인 모순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다 뭡니까? 바로 뭡니까? 인간의 재산권을 확대,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뭡니까? 학교교육은 바로 뭡니까?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입니다. 바로 뭡니까? Human Rights.
인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포용. 지금 현대 OECD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의 양대 축은 뭡니까? 바로 혁신과 포용입니다. 혁신은 바로 뭡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거고요. 포용은 뭡니까? 바로 인권,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학교는 이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다른 말로는 경제와 정치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도 뭡니까? 볼린 틴티스가 이 카노앤 레빈의 뭡니까? 지적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틀렸다. 학교는 경제결정론, 유물론이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인 요소도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회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가정 영역이 있고요. 그 영역에서 그 영역에 맞는 뭘 한다? 인간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영역에 따라 고유한 행동의 방식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들은 사회 구성체 이론, 사회 구성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데요. 이 유물론의 한계를 극복한 개념을 드린데요. 새로운 개념이 사회는 여러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다? 집합되어 있는 총체다. 구체적으로 사회체제는 국가 영역, 아까 이건 국가는 사실 정치 영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영역,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말하는 경제 영역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각 영역은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국가대로의 참여 규칙이 있고요. 경제는 경제에 참여 규칙이 있어요. 경제 규칙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근데 가족에서는 그런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은 무한 사랑이죠. 서로에 대한. 바로 각 영역은 각 영역에 고유한 원리가 있다. 그게 구조적 제약입니다. 군대는 군대의 논리가 있는 거죠. 군대에 가정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행동의 전이가 일어나는데요. 가족 영역의 문화가 자본주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경제 영역의 논리가 국가의 영역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생산적, 자본주의 경제 영역의 생산적 행동, 국가 영역의 정치적 행동, 혹은 밖에 있는 가정 등의 문화적 행동이 서로 서로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고유하게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또 한편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때 경제민주화가 이슈화 됐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경제 논리입니까? 아니면 정치 논리입니까?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건 경제였지만 여기에 정치적 영역의 개념들이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행동의 전이입니다. 자, 그래서 제 영역 간의 관계의 모순성을 보면 그래서 제 영역과 상호작용은 재생산도 가져오지만 다른 생산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의 혁신과 포용. 전혀 상반된 가치지만 학교는 시줄 날줄 혁신과 포용이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봤을 때 국가와 학교는 그냥 모순 덩어리입니다. 왜? 국가는 인권, 정치죠. 인권의 요구와 재산권의 요구를 이 요구가 욕망이 갈등하는 모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시민도 길러야 되고 산업의 여건도 길러야 되는 모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제 영역 간의 이런 갈등과 모순을 잘 포용하는 체제입니다. 바로 혁신과 포용이라는 상반된 두 가치를 모순을 잘 해결하면서 교육을 실현하는 거죠. 자, 마지막 1분 남았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학교는 경제적 재생산 이론, 문화적 재생산 이론에 보면, 자, 첫 번째, 학교는, 이거는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 재생산 이론이죠. 학교는 지배 집단의 신념을 피지배 계급에 내면한다. 맞죠? 자, 능력의 원리에 따라서 선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불평등 계급을 정당화한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사회 계급에 따라서 차별적인 사회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지 따져볼 문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 또는 재산권과 인권이 모순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체 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재경력이 구조적으로 집합적인 총체다. 학교는 민주적 역할을 수행한 동시에 재생산 역할을 하는 바로 민주시민, 그 다음에 유능한 산업적분을 만드는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론 다 배웠잖아요. 한번 고민될 문제는 지금까지 배운 이 경제적 재생산 이론, 이 이론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학교 교육을 설명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능 이론이 현대 한국의 초등학교를 설명을 잘합니까? 아니면 갈등 이론이 더 잘합니까? 그런데 한때 수저론이 대두되면서 영화 조커라든지 굉장히 지금 사회 불평등, 블랙머니라든지 경제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고발하는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학생들이 여전히 이러한 이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 뭡니까?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요. 아니다. 내가 볼 때 이 이론은 아주 1970년대 해묵은 이론이고 오히려 기능 이론이 초등학교 혹은 현재 학교 교육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기능 이론으로 학교를 볼 수도 있고요. 갈등 이론으로 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적 렌즈로 지금 현재 교육 현상을 해석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고요. 이게 아마 좀 오늘 면대면 강의를 했다라면 이거 갖고 토론을 해볼 건데요. 이건 힘들겠네요. 자, 고생했고요. 오늘 들은 강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 전조기대 피드백 과제물 관리방에 가서 한 줄 평을 올려야만 출석 체크가 가니까요. 한 줄 평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